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골짜기 사이로 안개가 구름처럼 늘 머무는 청림리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공기만큼은 세상 어느 곳보다 맑고 깨끗하여 숨을 들이킬 때마다 싱그러운 숲의 향기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스며드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서 마을의 소신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흐르며 마을의 아침을 가장 먼저 활기차게 깨우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 복동이가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은 비록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조금씩 새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문틀이 덜덜 떨릴 정도로 허름하고 보잘것없었지만 복동이는 매일 한심 남들보다 일찍 정갈하게 쓸고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닦으며 정성을 다해 집안을 돌보았지요. 마당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시면 드실 채소들이 소담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복동이가 숲에서 정성껏 나무를 해와 쌓아 올린 장작더미가 산처럼 높이 쌓여 다가올 추운 계절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하루는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 마을 공동 우물에서 차갑고 맑은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병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의 입술을 축여드리기 위함이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면서도 복동이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오직 어머니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집에 도착하면 그는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귀하게 고한 쌀 한 줌에 정성을 섞어 보글보글 부드러운 흰죽을 끓여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수년째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으며 그저 정성이 제일이라는 말만 남긴 채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복동이는 그런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제가 꼭 좋은 약을 구해서 어머니를 다시 일어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밤마다 나직한 목소리로 약속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겨운 기침 소리를 내면서도 아들의 손을 희미하게 맞잡으며 내 걱정은 말 거라. 내 효심만으로도 나는 이미 나은 것 같구나. 라고 인자하게 웃어 보이셨지만 그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산골의 아침은 차가운 이슬이 풀잎 끝에 맺혀 보석처럼 빛날 때 비로소 시작되는데 복동이는 어머니께 죽을 대접한 뒤 서둘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며 오늘이야말로 특별한 약초를 찾길 기도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라 숨이 더 끝까지 차오르기 마련이었지만 복동이는 이 산 어딘가에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신비한 영약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 덤불을 헤치며 깊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지요. 숲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산새들은 복동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즐겁게 노래를 불렀지만 그가 찾는 특별한 약초는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복동이가 나무를 하러 간 사이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복동이네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곤 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늘 복동이의 효심에 대한 칭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지극정성일까.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걸 보면 하늘도 감동하실 게야. 라며 아주머니들은 긴 한숨 등을 내쉬었고 어르신들은 혀바닥목을 차며 안타까워하셨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워낙 가난한 처지라 마음뿐이지 실질적으로 복동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기에 그저 길에서 복동이를 만나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면 복동이는 산처럼 높은 장작더미를 지게에 가득 짊어지고 땀방울을 흘리며 마을길을 내려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는 듯 보였지요. 장터에 나가 이 장작을 팔아야만 어머니의 약 한 첩을 지을 수 있는 푼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기에 그는 어깨를 파고드는 지게짝대기의 아픔도 잊은 채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복동이의 사정을 잘 알기에 그가 가져온 장작은 언제나 제일 먼저 팔려나갔고 어떤 상인은 몰래 덤으로 보리쌀 한 되를 더 얹어주며 복동이의 거친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기도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동이는 장터 입구에 있는 작은 약방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내부를 들여다보며 저 안의 귀한 약재들이 어머니의 병을 단번에 고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생각하곤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엽전 몇 푼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가장 저렴하지만 통증을 줄여준다는 약재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골라 품 안에 소중히 넣고는 행음나 약재가 상할까봐 가슴팍을 여미며 집으로 뛰어갔지요. 집에 도착해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기도 전에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으며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이네. 오두막 부엌에서는 매일 저녁 약초를 다리는 쌉싸름한 냄새가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는데 그 냄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동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아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을 보며 복동이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고 정성이 부족하면 약효가 나지 않는다는 노인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탕기 속이 줄어들 때까지 정성을 다해 지켜보았지요. 약이 다 다려지면 깨끗한 부명천에 걸러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했으며 대접에 담았고 그것을 식히기 위해 입으로 호흡 불어가며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쓴 약을 마시며 얼굴을 찌푸릴 법도 한데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아들이 다려준 약이라 그런지 달콤하기까지 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쓰셨고 복동이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복동이는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고 어머니가 잠든 후에도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려 방구들잔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밤늦도록 아궁이를 살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홀로 어머니의 여인 다리를 주무르며 복동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고 저 별들 중 하나가 어머니를 지켜주는 소선이라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욕심 많은 최 부자가 복동이네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묘한 눈빛으로 집터와 주변 환경을 유심히 살피더니 탁수염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비옥한 땅을 대부분 소지하고도 더 많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직관을 통해 복동이네 집터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릴
천하의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탐심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는 복동이의 효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그 땅을 차지해 자신의 조상묘를 쓰거나 별당을 지어 자신의 권세를 더욱 높일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곧 복동이에게 닥칠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복동이네 집안 형편을 캐묻고 다니며 저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병자를 모시고 사는 건 마을의 운세를 꺾는 일이야 라며 은근슬쩍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기에 최 부자의 말을 고시고대로 믿지 않았지만 최 부자 권력이 워낙 막강했기에 누구 하나 대놓고 반박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산으로 바다로 어머니를 위한 길을 찾고 있었고 그의 순수한 마음 위로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들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계절은 깊어가고 산천초목은 겨울을 준비하며 갈색으로 변해갔는데 추위가 다가올수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더욱 깊어만 갔고 복동이의 근심 또한 산처럼 커져만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지니 몸을 더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라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옷까지 벗어 어머니를 덮어드렸지만 가난한 집안의 온기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요. 복동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산의 더 깊은 곳, 평소에는 무서워서 가보지 못했던 험한 절벽 근처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혹시라도 그곳의 추위를 이기게 해줄 특별한 풀이 있을까 헤매며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바위 틈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복동이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평소 보지 못했던 기이한 모양의 바위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풍겨오는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향기에 취해 잠시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나타나 네 정성이 지극하니 곧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라. 진실한 피워내느니라 라는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꿈에서 깨어난 복동이는 주변을 살폈으나 노인은 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숲을 가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복동이는 마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는데 마을이지요. 이든가사한 지구디슈를 모르이신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우물가에서도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최 부자가 이미 마을 장정들을 매수하여 복동인의 땅을 넘기지 않으면 마을 전 두려움과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복동이를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어머니의 약을 다릴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지만 대문 앞에 서 있는 최 부자의 하수인들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수인들은 거만한 자세로 마당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 복동이를 위협하며 이 집은 이제 우리 주인님의 땅이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고 소리를 질렀고 복동이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집이고 병든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복동이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하수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막무가내로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들은 어머니는 놀라 기침을 쏟아내셨고 복동이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효자의 눈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동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복동이네 집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다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 선뜻 나서서 복동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현장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제발 어머니가 나으실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하수인들은 오히려 복동이를 밀쳐냈고 바닥에 쓰러진 복동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도 오직 어머니 방해문만을 응시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령자인 길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나오시더니 무거운 침묵을 끼고 입을 여셨습니다. 길래 할머니는 녹이 띈 목소리로 이놈들아,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대대로 효자가 살던 이 집을 탐내다니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하늘이 보고 계신다고. 라며 일갈하셨고 그 위엄에 하수인들도 잠시 주춤하며 기세가 꺾이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복동이를 일으켜 세우며 복동아, 울지 마라.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결정하시는 법이니 네 진심을 믿 버텨야 한다. 곧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부끄러움을 느끼며 최부자의 하수인들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하수인들은 일단 물러갔지만 오늘만 날이 아니다. 곧 다시 올 테니 각오해라. 라는 협박을 남기고 사라져 복동이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어머니의 방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복동아, 땅은 없어도 되니 너만 무사하면 된다. 내가 짐이 되어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복동이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고 어머니의 병을 고칠 결심하며 내일은 마을 뒤편에 가장 험한 바위 언덕인 눈물 고개에 올라가 산신령께라도 빌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은 예부터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워낙 험하고 위험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기에 복동이는 마지막 희망을 그곳에 걸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복동이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가슴에 품고 눈물 고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살을 파고드는 새벽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속은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효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험한 바위길을 기어오르느라 손과 발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복동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상을 향해 나아갔으며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바위 꼭대기에 도착해 정화수를 바위 위에 정성껏 올려두었지요. 그는 바닥에 엎드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우리 어머니의 병만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목이 터지라 부르짖으며 머리를 바닥에 찢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산중을 울려 퍼졌고 그의 눈물은 비 오듯 쏟아져 바위 틈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여 지나가던 산짐승들도 걸음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는 듯 보였지요. 한참을 울타 지친 복동이가 정신을 잃고 바위 위에 쓰러져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내려와 그가 흘린 눈물이 고인 바위 틈을 비추기 시작했고 신비로운 기운이 온 산을 휘감았습니다. 놀랍게도 복동이의 뜨거운 눈물이 닿았던 메마른 흙바닥에서 아주 작은 초록색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줄기가 뻗어나가고 푸른 잎사귀가 돋아나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복동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미끼,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고 황폐했던 바위 틈에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가득 자라나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풀에서는 일전의 꿈속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신비로운 향기가 났고 복동이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주신 영약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하늘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에 겨워 상처 입은 몸도 잊은 채 그 풀들을 소중히 채취하여 품속 깊이 간직하고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신비로운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등불처럼 환하게 피어올라 발걸음마다 새로운 힘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하러 나왔던 사람들은 복동이의 찢어진 옷과 상처투성이인 팔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니냐고 앞다투어 물어왔지만 복동이는 그저 밝게 웃으며 집으로 향할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신비로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고 그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보따리에서 풍겨 나오는 기이하고도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복동아, 어디서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게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묻는 이웃의 말에도 복동이는 그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하며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집에 도착한 복동이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달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약초를 꺼내 보였고 그 순간 방 한가득 은은한 초록빛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기운 없이 누워있던 어머니는 눈을 뜨고 아들이 가져온 이름 모를 풀을 바라보며 이게 대체 무엇이냐? 향기만 맡아도 가슴에 답답함이 가시는 것 같구나 라고 힘겹게 입을 떼셨고 복동이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의 사정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요. 그는 곧장 부엌으로 나가 정화수를 새로 떠온 뒤 정성을 다해 약초를 씻고는 옹기 약탕기에 담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약초가 끓기 시작하자 부엌벽을 뚫고 밖으로까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봄바람이 꽃밭 감미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하나둘 복동이네 오두막 근처로 모여들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로운 소문은 마을의 권력자인 최 부자의 귀에도 순식간에 들어갔고 그는 복동이가 산에서 대단한 산삼이나 보물을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탐욕 섞인 의심을 품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하수인인 김서방을 불러 복동이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오라고 명령했고 김서방은 복동이네 담벼락 밑에 숨어 향기를 맡으며 그 집안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지요. 김서방은 복동이가
정성을 다해 약을 다리는 모습과 그 주변의 감도는 기이한 기운을 보고는 서둘러 돌아가 최 부자에게 주인님, 그 가난뱅이 복동이가 산신령이라도 만난 모양입니다. 무릎을 탁 치며 그럴 리가 있나. 분명 산에서 귀한 영물을 훔쳤거나 내 땅에서 몰래 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억지를 부리며 복동이의 약초를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동이가 산에서 독초를 가져와 마을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으며 그 냄새가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획책했습니다. 마을 장정 몇 명을 모아놓고 저 향기는 사람의 혼을 빼앗는 요괴의 냄새이니 당장 가서 그 약탐기를 깨부수고 복동이를 내쫓아야 마을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동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지요. 욕심에 눈먼 최 부자의 말에 몇몇 어리석은 장정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몽둥이를 들고 복동이네 집으로 향할 기세를 보였고 마을의 평화로웠던 아침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가 정말로 위험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동안 복동이를 아끼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최 부자의 권력과 말솜씨에 휘둘려 불안해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인 길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광장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의 소란을 잠재우려 애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최 부자를 쏘아보며 이복의 최 부자, 자네의 욕심이 하늘을 지르는구먼. 저 청년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얻은 선물을 어찌 독초라 부르며 사람들을 현혹하는가? 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포방기를 뀌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향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실을 보게나 복동이가 지금까지 마을을 위해 해온 일과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잊었단 말인가 라고 호소하셨고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장정들도 주춤하며 몽둥이를 든 손에 힘을 빼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최 부자는 모양이군. 저 불이 독초인지 아닌지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라며 하수인들을 데리고 복동이네 집으로 막무가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동이는 약이 다 다려지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을 거칠게 차고 들어오는 최 부자와 장정들을 보고 깜짝 놀라 약탐기를 몸으로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께서 간신히 잠드셨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복동이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지만 최 부자는 거만한 밀쳐내며 약탄기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 부자는 약탄기에서 나오는 향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속으로는 더욱 욕심이 났지만 겉으로는 이 냄새는 사람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향이다. 당장 이 약탄기를 관가에 바치고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지요. 복동이는 이것은 제 눈물로 피워낸 약초입니다. 남겨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수인들에게 약탄기를 빼앗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길래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최 부자의 손목을 꽉 잡으시며 자네 정말로 이 풀의 무서움을 모르는가?
이것은 오직 효자만이 다룰 수 있는 풀이라네. 라고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경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먼 옛날 이 산골에 살았던 전설 속의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탐욕스러운 자가 이 풀에 손을 대면 향기가 악취로 변하고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셨지요. 최 부자는 할머니의 경고를 비웃으며 그런 옛날 이야기를 누가 믿는단 말이오. 나는 이 약초를 팔아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니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며 억지로 약탄기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경고와 최 부자의 위협 사이에서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대치를 지켜보았고 복동이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의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하며 상황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최 부자는 결국 복동이를 밀쳐내고 끓고 있던 약탄기를 강제로 빼앗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약탄기를 잡는 순간 그윽했던 꽃향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코를 찌르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악취에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고 최 부자 역시 당황하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복동아, 네 놈이 약탄기에 무슨 장난을 친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만 향기는 점점 더 지독해질 뿐이었지요. 길래 할머니는 혀를 차며 내가 말하지 않았나.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물도 쓰레기가 되는 법일세. 하늘의 선물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최 부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약탄기를 마당 바닥에 내팽개치려 했으나 복동이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깨지기 직전의 약탄기를 품에 안아 바닥에 쓰러지며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살관이 걸려 바닥에 쓰러진 복동이는 가슴에 약탄기를 꼭 품은 채 제발 가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땅도 집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양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여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몇몇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최 부자의 잔인함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최 부자 어른, 해도 너무하십니다. 가난한 효자의 마지막 희망까지 뺏으려 하시다니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최 부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의 민심이 복동이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직감한 최 부자는 당장이라도 복동이를 해칠 듯한 기세였으나 길래 할머니의 매서운 눈빛 눌려 일단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억지로 화를 참으며 좋다, 지금은 물러가마. 하지만 그 약이 정말 효험이 있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어머니가 낫지 않는다면 너는 마을 사람들을 속인 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수인들도 주인 뒤를 따라 투덜거리며 마당을 빠져나갔고 남겨진 복동이는 약탄기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금이 가진 않았는지 정성껏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길래 할머니는 복동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애썼다, 복동아. 이제 어서 어머니께 약을 드려라. 시간이 지체되면 약효가 떨어질지도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동이를 방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동이가 어머니께 약을 드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창가로 모여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복동이의 손에 들려 숟가락 끝에 집중되는 긴장된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조금씩 떠서 어머니의 입술 사이에 흘려넣었으며 방 안은 다시금 은은한 빛과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이 어머니의 목을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차츰 안정되면서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듯 보였지요. 이를 지켜본 길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 도우셨구나. 이제 큰 고비는 넘긴 듯하니 며칠만 더 정성을 들이면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게야. 라고 말씀하시며 복동이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복동이가 가져온 약초와 그 신비로운 향기가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기며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의 기쁨도 잠시 최 부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복동이의 약초를 어떻게든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돌릴 새로운 흉기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관가에 연줄이 있는 사람을 시켜 복동이가 산에서 허가받지 않은 귀한 약재를 채취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 준비를 서둘렀지요. 최 부자는 정말 명약이라면 내가 차지해서 임금님께 진상하고 큰 상을 받아야지 저런 미천한 놈의 손에 있게 둘 수는 없다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관가 포졸들을 대동하여 복동이를 잡아갈 계획을 세우고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어두운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였고 그 그림자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길게 늘어져 복동인의 오두막을 향해 뻗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낮에 겪었던 일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지나가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평소보다 슬프게 들려와 복동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지요. 그는 문득 길리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리며 최 부자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복동이는 품속에 남은 약초 뿌리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이시여 제게 주신 이 기적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서 최 부자의 위협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복동이를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청년들은 밤에 복동인의 집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하려 했으나 최 부자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기에 대놓고 복동이의 편을 들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컸던 것이지요.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금 은밀한 대화가 오갔는데 복동이가 정말 위험하게 됐어. 최 부자가 관가에 연주를 동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이라며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청림리 마을에 최 부자의 탐욕이라는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거대한 시련의 파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최 부자는 관가에서 보낸 포졸들과 함께 거만한 자세로 복동인의 마당에 다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복동이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복동아, 네가 산에서 금기된 영물을 훔쳐 마을의 안녕을 해치고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려 한 죄를 엄히 묻겠다. 뭐라고 포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복동이를 포박하려 들었지요. 복동이는 당황하여 저는 그저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렸을 뿐이고 하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것뿐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로 복동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관가의 권위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복동이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끌려가지 않으려 마당의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쉬고 계시던 어머니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아들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는 경악하여 마루 끝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늙고 병든 저를 잡아가시고 아이는 놓아주십시오. 라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간청하셨지만 최 부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를 달게 받으시오. 저 약초는 이제 나라의 것이니 내가 회수해 가겠소. 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괴력을 발휘하여 포졸들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제 몸은 상해도 좋으나 어머니를 놀라게 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습니다. 이 약초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복동이의 서슬퍼런 외침에 포졸들도 잠시 주춤하며 그의 기세에 눌린 듯 보였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복동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당황하며 포졸들을 독촉했으나 마침 그 자리에 도착한 길래 할머니가 관가에서 보낸 공문을 유심히 살피시더니 큰 소리 웃으셨습니다. 이복의 최 부자, 자네가 보낸 이 서류에는 복동이의 죄목이 명확하지 않구먼. 산에서 풀을 캔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만약 이것이 죄라면 나물 캐는 마을 여자들 모두를 잡아가야 할 것이네. 라고 할머니는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씀에 포졸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난처해하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용기 있는 발언에 환호성을 지르며 복동이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이 풀은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나라의 보물이 될 만한 영약이요. 그러니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요. 라고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길래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풀이 정말 영약인지 독초인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면 되지 않겠는가? 만약 복동이의 말대로 어머니의 병을 고친다면 그것은 하늘의 선물이지 죄가 아닐세 라고 제안하셨지요. 할머니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최 부자 역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깨닫고는 좋다. 그럼 오늘 정오까지 이 할멈의 병이 낫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차도가 없다면 복동이는 사기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복동이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남은 약초를 정성껏 하려 어머니께 대접하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숨을 죽이며 마당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오가 다가올수록 태양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최 부자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복동이네 방 쪽을 계속해서 복동이는 약탄기 앞에 앉아 제발 부디 기적을 보여주소서 라고 수만 번을 되뇌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약이 다 다려지고 복동이가 대접에 약을 담아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을 전체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기적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약을 마신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며 손가락 끝부터 힘이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길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경탄의 소리를 내뱉었고 최 부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들여다보려 애를 썼지요. 잠시 후 수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어머니가 복동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걸어 나오시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복동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의 고생을 씻어버리는 듯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의 정성과 하늘의 도우심으로 제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그 모습은 선녀처럼 고결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포졸들은 감동하여 자신들이 가졌던 포승줄을 거두고 복동이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최 부자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탐욕의 눈먼 자는 물러가라. 효자의 기적을 시기하는 자는 우리 마을에 있을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지요.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하늘의 벌이 두려워진 듯 하수인들을 데리고 황급히 복동인의 집을 빠져나가며 비참한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길래 할머니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으며 보아라,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법이란다. 내 효심이 차가운 바위를 뚫고 꽃을 피웠으니 이제 너와 어머니에게는 행복할 날만 남았구나.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동인의 마당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쾌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마다 가져온 작은 음식들을 나누며 잔치 분위기를 자아냈고 오해했던 미안함을 사과하며 마을의 결속을 다졌지요. 복동이는 사람들의 격려에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자신이 얻은 약초의 씨앗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청림리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 중심에는 효심으로 빚어낸 신비로운 꽃향기가 여전히 은은하게 감돌며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복동이가 발견한 약초의 비밀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면서 또 다른 뜻밖의 인물이 마을을 찾아오게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시고 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속삭였고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밤이 깊어가는 마을 위로 달빛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복동인의 오두막에서는 다시금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며 시련을 이겨낸 효자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복동이가 심어놓은 마당 귀퉁이의 약초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마을의 밤을 지키고 있었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의 아침이 밝아오자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복동이 어머니의 소식은 담장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신비한 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복동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이름 모를 풀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 잎사귀 하나하나 같다는 생각에 정성껏 물을 주며 돌보았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감돌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함에 떨던 마을 분위기는 어느새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환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늘의 뜻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복동아, 이 푸른 하늘이 네 효심에 응답하신 것이니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복동이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받들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이 신비로운 풀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권력자인 최 부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이를 갈며 복동인의 마당에 핀 약초를 빼앗을 더 비열한 흉기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복동이가 잠든 틈을 타 하수인들을 시켜 그 약초를 뿌리째 뽑아오라고 은밀히 지시하며 만약 실패할 경우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하여 하수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요. 최 부자는 그 약초를 자신이 독차지하여 도성의 높은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더 큰 권세를 누릴 꿈에 부풀어 있었으며 복동이네가 겪을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잔인한 마음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시각에 최 부자의 하수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복동인의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몰래 잠입하였으며 그들의 손에는 약초를 캘 작은 삽과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약초가 있는 마당 구석으로 다가갔는데 신기하게도 약초 주변에는 낮보다 더 환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침입자를 듯 번뜩이며 하수인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주인인 최 부자의 명령이 두려웠던 그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약초의 줄기를 잡으려 했으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기이한 일이 벌어지며 고요했던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수인들의 손이 약초에 닿으려 하자 평소 부드럽던 잎사귀들이 갑자기 날카로운 가시처럼 꼿꼿하게 일어서더니 그들의 손등을 사정없이 핥히었고 동시에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기괴하고도 날카로운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하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복동이가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오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바빴지요. 복동이는 흩어진 흙과 상처 입은 약초의 잎사귀를 보며 최 부자의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고 이제는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이 귀한 영물을 지킬 수 없음을 깊이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길래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복동이를 방으로 들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복동아, 보물은 숨길수록 탐내는 자가 늘어나는 법이니 이제는 이 풀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당당히 지켜내야 한다. 라고 마을 광장에서 큰 잔치를 열 것을 권유하셨지요. 그것은 최 부자의 거짓된 선동을 잠재우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약초의 효능을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이 풀을 탐내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려는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길래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레 정오에 저희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고자 하니 모두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초대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의 초대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복동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복동이 이놈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이번 기회에 그놈의 정체를 밝혀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라고 비웃으며 자신만의 음모를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밖에서 가짜 의원을 한 명 섭외하여 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복동이네 약초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환각초라고 증언하게 시켰고 잔칫날 사람들을 선동할 장정들도 대거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동이가 나누어주는 차는 독이 든 물이니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는 헛소문을 다시 퍼뜨려 공포감을 조성하려 했으며 복동이가 준비하는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지요. 하지만 진실의 힘을 믿는 복동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마당을 정돈하며 정성껏 찻잔을 닦고 약초의 향기가 가장 잘 배어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운명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잔칫날이 밝았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나둘 복동이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으며 최 부자 역시 가짜 의원과 하수인들을 대동하고 거만한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동이는 정성껏 달인 약초차를 커다란 가마솥에 가득 끓여냈는데 그 김이 공중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저절로 눈을 들이마시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최 부자는 코를 막으며 이것 보시오. 이 냄새가 사람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있지 않소. 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라며 미리 준비한 가짜 의원을 앞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의원은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찬물을 살피더니 필은 깊은 늪지에서 자라는 사악한 초목으로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듯하나 결국에는 오장육부를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초입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내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하다는 의원의 말에 동요하며 찻잔을 들려던 손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마당에는 차가운 침묵과 의심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해 복동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지요. 최 부자는 승전가를 부르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 이제 모두 보았지? 저 복동이는 제 어머니를 살린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 한 대역죄인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장정들에게 가마솥을 엎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둔마루에 앉아 계시던 복동이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오시며 모두를 향해 단호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그 위엄에 눌려 장정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독초를 먹고 살아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제 아들의 눈물과 정성이 담긴 이 차를 마시고 수년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요. 어머니의 얼굴은 가짜 의원의 말과는 정반대로 맑고 투명했으며 눈동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어 그 건강한 모습 자체가 최 부자와 가짜 의원의 거짓말을 단번에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길래 할머니도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치시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가짜 의원을 데려와 민심을 어지럽히는 최 부자야말로 마을의 암적인 존재로다. 라고 일갈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실에 대한 믿음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의원의 비겁한 눈빛과 최 부자의 당황한 기색을 알아차리고는 하나둘 복동이의 찻잔을 먼저 용기를 낸 한 청년이 차를 들이켜자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 향기로운 약초차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차를 마신 사람들은 순식간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아, 정말 신비롭구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 같아. 라며 감탄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쏟아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리자 당황하여 하수인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약초차의 효능을 체험한 마을 장정들은 오히려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당신의 욕심이 우리 마을을 망치려 했소.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생각 마시오. 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가짜 의원은 겁에 질려 최 부자에게 받은 돈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지요. 마당은 어느새 최 부자를 성토하는 성난 민심으로 가득 찼으며 복동이는 오히려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최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 했으나 최 부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복동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약초는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영약이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이가 만지면 그저 쓴풀일 뿐이지요. 라고 조용히 말하며 최 부자에게 찻잔을 건넸지만 최 부자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닥에 쏟아진 찬물이 최 부자의 신발에 닿자마자 멀쩡했던 가죽신이 순식간에 삭아내리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여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늘에 벌이 내린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최 부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주게. 복동아, 내가 잘못했네. 제발 이 통증을 멈춰주게 라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복동이는 비록 자신을 괴롭혔던 자였으나 고통받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약초 잎사귀를 지시겨 최 부자의 발등에 발라주었고 그러자 씻은 듯이 통증이 가라앉으며 최 부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으며 최 부자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복동이네 집을 떠나 자신의 저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오직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마을 사람들과 향긋한 약초 내음만이 가득하게 되었고 복동이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풀 한 포기가 아니라 마을의 정의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복동인의 마당을 떠나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약초차의 신비함에 대해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동이는 사람들에게 약초를 기르는 법과 그 효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이 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가져가 쓰시되 오직 남을 돕는 마음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사욕을 완전히 내려놓는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길래 할머니는 금능 국어둥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내 효심이 이제 마을 전체를 살리는 큰 강물이 되었구나 라고 칭찬하셨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 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마당 귀퉁이에 핀 약초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약초의 푸른빛과 어우러져 마치 지상에 내려온 천상의 정원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 약초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자신의 눈물에 반응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보살핌임을 깨달았지요. 복동이는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지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냈고 마을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허공에 나직이 읊조리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정갈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마을의 밤하늘 너머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최 부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관가에 뇌물을 바쳐 복동인의 땅을 강제로 몰수하려 한다는 흉흉한 소식의 서막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저택에서 발등에 상처가 났자마자 다시금 탐욕의 불길을 지폈고 이번에는 법과 권력을 동원하여 복동이를 완전히 매장하려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마을 입구에는 낯선 관원들이 나타나 복동인의 집 주변의 지형을 살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금 불안한 공기에 휩싸여 복동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개인이 아닌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시 한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의 제보를 듣고 잠시 침묵에 잠겼으나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낡은 괴짝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들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 땅이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특별한 보전구역임을 증명하는 과거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으며 복동이는 이를 통해 최 부자의 몰상식한 토지 몰수가 불법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거짓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라고 호소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의의 불씨를 지폈고 사람들은 복동이를 따라 관가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지요. 복동이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 관가 앞에 도착했으며 그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용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듯 장엄하여 관할을 지키던 포졸들도 그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복동이는 사또 앞에 나아가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당당히 제출하며 최 부자의 비리와 자신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고발하였고 사또는 복동이의 당당한 서류의 진실성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 부자는 관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사또 앞에 꼴려앉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공정한 판결에 의해 최 부자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뇌물수수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지는 엄벌을 받게 되었으며 인공 복동인의 땅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명당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음에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복동이는 비로소 모든 짐을 곁으로 돌아가 평온한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은 더욱 단합하게 되었고 복동이는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어른으로 추대되어 사람들의 대소사를 돌보며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동인의 마당의 약초는 효심초라는 정식 이름을 얻어온 나라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아픈 이들이 멀리서도 찾아와 치료를 받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으나 복동인은 결코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정성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효심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가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이 평화가 영원히 우리 마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늘의 별들도 그 기도를 축복하듯 더욱 찬란하게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또의 언명과 함께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자 청림리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밝아왔으며 복동이는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은 듯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며 지난밤의 소란을 지우고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세심하게 살폈는데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축복을 전하는 듯 감미로웠지요. 마당 한가운데 피어난 효심초는 아침 이슬을 머금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그 향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며 슬픔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마을 전체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을 보삿길을 비출 무렵 관가에서 보낸 전령이 황금색 인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들고 마을 광장에 나타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앞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두루마리를 펼치더니 복동이의 지극한 효심을 기려 나라에서 이 땅을 효자 전각으로 지정하고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렸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고 그동안 최부자의 위세에 눌려 복동이를 외면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복동인의 집을 향해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을 한편에서는 탐욕의 상징이었던 최부자의 집 때문에 관가에 봉고가 붙여지고 그의 하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광경이 펼쳐지며 권선징악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부자는 유배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눈총을 받으며 고개를 떨군 채 낡은 수레에 몸을 실었고 그가 가졌던 수많은 땅과 재물은 가난한 이웃들에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그의 거만한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으며 대신 그가 떠난 빈자리에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대화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나라에서 내린 보상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너져가던 오두막을 헐고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작고 아담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는 온 마을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장정들은 산에서 좋은 제목을 베어오고 안악들은 일꾼들을 위해 정성껏 새참을 준비하며 복동인의 집 짓는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어 마을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지요. 새로 지어진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돌방과 널찍한 퉁마루를 갖추어 어머니가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마당 한복판에는 효심초가 자랄 수 있는 특별한 화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를 열었으며 어머니는 직접 지은 새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머니의 안색은 복숭아빛처럼 화사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보는 이들마다 기적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복동이가 대접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냈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무릉도원의 풍경을 보는 듯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길래 할머니는 마을의 가장 어른으로서 복동이에게 다가가 이 효심초의 씨앗을 마을 모든 가정에 나누어 주어 청림리를 전설 속의 약초 마을로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복동이는 기꺼이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소중히 보관해온 씨앗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며 기르는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지요. 사람들은 복동이의 아낌없는 나눔에 감동하여 자신들도 이 약초를 소중히 가꾸어 아픈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효심초의 향기가 마을 담장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마을의 저녁은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정취를 풍기기 시작했는데 집집마다 마당에서 효심초가 자라나며 밤이면 탄 푸른 빛이 마을 전체를 감싸안아 마치 별들이 땅 위로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툇마루에 앉아 자식들에게 복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효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 되었지요.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냇물 소리는 더욱 맑게 들려왔고 숲속의 짐승들도 마을의 평온함을 아는지 해치지 않고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평화롭게 풀을 뜯는 기이하고도 따뜻한 광경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더 이상 지게를 지고 산을 헤매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밭을 일구고 어머니를 모시며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구하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마을 어귀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그들에게 약초차를 대접하며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이어갔지요. 사람들은 복동이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었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지극한 효심으로 세상을 밝힌 성자와 같은 의미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들판이 황금 물결로 일렁일 때 마을 사람들은 첫 수확한 곡식을 모아 복동이네 집에 가져다 주며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따뜻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복동이는 사양했으나 사람들의 간곡한 청에 결국 감사히 받아 이를 다시 마을의 홀몸 노인들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을에는 굶주리는 이 하나 없는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이 넘쳐났지요. 풍성한 가을 달빛 아래 청림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간간술래를 하며 풍년을 축하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동이와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화합이 깊어질수록 효심초의 효능은 더욱 강력해지는 듯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약초의 향기가 흐려졌다가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면 다시금 진한 향기를 내뿜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정한 치료제임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고 청임리는 도덕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임금님께서도 이 신기한 소문을 들으시고 궁궐의 의원을 보내 마을을 살피게 하셨으며 복동이의 효심과 마을의 화평함에 크게 감명받아 청림리에 특별한 포상을 내리시고
세금을 감면해 주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관가와 민가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된 복동이는 이제 자신의 집 마당에 핀 약초들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효심초를 가꾸는 법뿐만 아니라 글과 예절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어 마을의 미래인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지요. 아이들은 복동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청림 예몽성은 이제 약초 마을을 넘어 인재들이 배출되는 교육의 요람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최 부자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복동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와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복동이는 그의 편지를 읽고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 마을로 돌아와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또께 선처를 구하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여주었지요.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어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임을 깨닫게 하였고 청림리의 정신은 더욱 깊고 넓어져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도 복동이네 집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추위를 잊은 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정담을 나누고 효심초 차를 마시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으며 복동이는 어머니의 발치를 따뜻하게 데워드리고 머리맡에서 옛 이야기를 해드리며 어머니의 얼굴에 어린 행복한 미소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에는 효심초의 은은한 향기와 가족의 사랑이 가득하여 그 어떤 한파도 이 따뜻한 온기를 식힐 수 없었으며 마을은 평화로운 안식의 시간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복동이는 가끔 눈 덮인 뒷산에 올라가 처음 효심초를 발견했던 바위 언덕을 바라보며 그날의 간절했던 기도를 추억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동이 다시금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자연의 섭리와 하늘의 보살핌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기적은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눈길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동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장난을 치는 등 복동이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가장 사랑받는 가족이자 친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나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니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구나. 세상에 너 같은 아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 순간 효심초의 향기가 더욱 진동하며 모자의 사랑을 축복하듯 공기 중에 감돌았지요. 이 평온한 일상은 복동이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중한 것이었으며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늘을 향해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센터에는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항상 복동이의 선행과 효심초가 가져다준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들로
가득하여 청림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나그네들도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상쾌하고 편안한 기운에 매료되어 며칠씩 머물다가 곧 청림리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절영사 역할을 하였지요. 덕분에 청림리는 이제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이 아니라 효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지상의 낙원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복동이는 이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과 하늘로 돌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고 어머니의 주름도 깊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복동이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청림리의 전통은 대를 이어 불멸의 유산이 되었지요. 효심초는 이제 마을의 상징을 넘어 온 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게 되었고, 복동이의 가업은 이제 마을 공동체의 유업으로 승화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달해 마을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자 사람들은 이제 복동이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고, 이는 동네 꼬마들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누구나 흥얼거리는 청림리의 교가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가난을 이겨낸 용기와 부모를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할 때 찾아오는 교훈이 담겨 있어 부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힘이 있었지요. 복동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 오히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노래가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순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에 내심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잔잔한 밤, 복동이는 방 안의 등잔불을 나직하게 줄이고 잠드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는데, 수많은 시련과 눈물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복소복 쌓이는 눈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은 효심초를 말려 만든 향락의 냄새로 가득하여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복동이는 붓을 들어 그동안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이는 훗날 자손들에게 전해줄 소중한 가계부이자 마을의 역사가 될 소중한 기록이었으며, 그는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자신의 진심을 종이 위에 오롯이 담아내었습니다. 기록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복동이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의 작은 삶에 대해 사색에 잠겼으며, 자신이 발견한 효심초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사랑이 구체화된 결실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평온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오직 살아있는 동안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확신하며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마당의 약초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지요.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 청림리는 마치 거대한 요람처럼 사람들을 품어 안고 있었고, 복동이는 그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 밤의 정적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을의 질서가 바로잡히자 복동이는 이제 은퇴하여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젊은 인재에게 서당과 약초 관리를 맡기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그를 붙잡았으나 복동이는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씨앗을 여러분이 큰 숲으로 가꾸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짐을 덜어내었지요.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소박한 일상을 즐겼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등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평온을 누렸습니다. 청림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 핵심은 결국 사랑과 진심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복동이와 어머니가 보여준 지극한 효와 희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화합과 용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자문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청림리의 효심초 향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평안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청림리 마을의 평화와 효심초의 은은한 향기는 여전히 마을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픈 곳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복동이의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얻은 약초 한 뿌리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복동이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신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망울과 인자한 미소로 이웃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성자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복동이의 집은 이제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멀리서도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보아도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곤 하였습니다. 복동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효심초 밭을 돌보며 이 작은 풀들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로구나 라고 나직하게 혼잣말을 하며 대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에 깊은 경외심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눈물이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않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복동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마을의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햇살이 좋은 날이면 툇마루에 앉아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인자한 눈빛으로 지켜보시며 우리 아들이 심은 젖꽃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곁에 있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모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청림리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모여든 아픈 이들과 나그네들로 항상 활기가 넘쳤으나 그 활기는 소란스러움이 아닌 생명의 생동감으로 가득 찬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져 그 옛날 복동이가 흘린 눈물이 어떻게 영역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진실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마을 뒷산의 바위 언덕은 온통 효심초의 푸른 빛으로 물들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와 꽃으로 피어난 듯한 환상적이고 장엄한 풍경을 자아내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기력이 다한 길리 할머니의 뒤를 이어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대소사를 결정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중재하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는 마을 청년들에게 항상 약초의 효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가장 귀한 명약임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쳤습니다. 나룻벌 어느 늦가을의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복동인의 마당에 모여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산에서 캐온 싱싱한 나물들을 나누어 먹으며 복동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낙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복동이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우리 마을을 굽어 살피신 덕분이고 여러분의 고운 마음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사람들의 밥그릇에 손수 따뜻한 국을 떠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복동이에게 다가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눈물을 흘리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나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보자. 복동이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에 담긴 진심이란다. 네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다정하게 일러주었지요.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금 고요한 안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으며 집집마다 처마 밑에 걸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와 잠든 사람들의 꿈길을 평온하게 안내해주는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잠든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매만져 드리고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달빛 아래에서 조는 효심초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신만의 명상의 시간을 가졌지요. 그는 문득 수십 년 전 그 험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통조차 은총이었음을 깨달았고 시련은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감사하며 밤바람 속에 섞여오는 숲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 창문 너머로 하나둘 등불이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길 때에도 복동인의 집 마당의 효심초들은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은 마치 천상의 별들이 지상에 내려와 잠든 인간들을 수호하는 것 같았으며 그 빛을 본 나그네들은 길을 잃지 않고 청림리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지요. 복동이는 그 빛을 보며 자신의 소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고 내일도 찾아올 아픈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임금님께서 보내신 어사 한 분이 도착하여 복동이를 궁궐로 초대하겠다는 전가를 가져왔으나 복동이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그저 마을을 지키는 소박한 농부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투박한 손마디가 더 아름답고 금관보다는 어머니의 거친 머릿결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고결한 성품을 보여주었지요. 어사는 복동이의 무소유의 정신에 감동하여 임금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임금님께서는 복동이의 뜻을 존중하여 청림리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치마을로 선포하시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 복동이의 아들과 손자들이 효심초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청림리의 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마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동이를 직접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도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있는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며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지요. 마을의 우물가에는 여전히 복동이의 효심을 기리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서 온 산천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도 효심초에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품고 내년 봄을 기다리며 마을의 땅을 얼지 않게 보살펴주는 신비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 덮인 마당에 모여 따뜻한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복동이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추억하였고 그 이야기들은 추운 겨울밤을 녹여주는 가장 불씨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지요. 복동이는 이제 눈을 감고도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을과 혼연일체가 되었으며 그의 평화로운 숨결은 마을의 공기 속에 녹아들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복동이가 지상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던 날, 온 마을에는 평소보다 수천 배나 강한 꽃향기가 진동하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현상이 벌어져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감사하며 그를 산신의 곁으로 보내주었고 그가 묻힌 자리는 곧바로 수많은 꽃밭으로 변하며 그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지요. 그 물엄가에서 흐르는 작은 샘물은 병든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지친 자들의 다리에 힘을 주는 새로운 기적의 성지가 되었으며 청림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신성한 마을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청림리 마을에 가면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향기가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복동이의 효심이 변해서 된 것이라 믿으며 함부로 꺾지 않고 소중히 아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효심초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림리에서 자라는 것만큼의 효험은 없다고 하니 그것은 아마도 그 땅에 깃든 복동이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랑의 기운 때문일 것이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향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은은하게 스며들어 메마른 일상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 사방이 정막 속에 잠겨들고 여러분의 눈꺼풀도 조금씩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복동이가 어머니를 위해 다렸던 그 따뜻한 약초 차의 온기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산 너머로 날려보내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청림리의 그윽한 달빛 아래 누워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복동이가 바라보던 그 밝은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며
효심초의 은은한 향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따라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복동이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마음, 즉 부모를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내일 아침이면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숨을 내쉬며 안식의 바다로 잠겨드시길 권합니다. 이야기는 이만 줄이지만 청림리의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실한 눈물은 언제든 기적의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동이가 어머니께 드리던 그 나지막한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우주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긴 밤 동안 좋은 꿈만 꾸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이제 저도 조용히 등불을 끄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위해 기도를 올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꿈속에서도 청림리에 그 아름다운 효심초 꽃밭을 거닐며 마음껏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